지난해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낸 곳은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아닌 2조 6천억 원을 낸 한국은행입니다. 법인세 빅3로 불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실적 악화로 납부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가 줄자 전체 국세 수입은 직격탄을 맞았고 정부 예상보다 30조 원이 덜 거쳤습니다. 하지만 복지 등 씀씀이는 줄이지 못해 지난해 재정 적자는 다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 시절인 2022년 이후 2년 만입니다. 전체 나랏빚의 규모를 뜻하는 국가 채무 역시 1,175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 넘게 증가했습니다. 가난아이까지 포함한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2,29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00만 원 늘었습니다. 바닥난 나랏 고가는 긴급 현안에 대처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초 10조 원대 추경안을 발표하는데 적자 확대를 우려해 규모를 줄여 산불과 통상 등 급한 불만 끄기로 했습니다. 세수가 더 늘어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죄를 발행하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이죠. 6월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까지 무분별하게 쏟아질 수 있어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 합의가 어려워 보였지만 지도부가 점차 이견을 좁혀 개혁안을 만들어냈고 오후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기로 명문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대신 수급액도 더 많이 받도록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율은 8년에 걸쳐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현재 41.5%에서 내년부턴 43%로 높아지게 됩니다. 월급 309만 원 받는 직장인이 내년에 신규 가입해 40년 동안 보험료를 내는 경우를 따져봤습니다. 납부 기간에는 5천만 원 더 내야 하지만 수급 시기가 되면 2천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저희도 나중에 늙었을 때 연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 첫째 출산 시 12개월, 군 복무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연금 개혁을 더 미루지 않은 건 긍정적이지만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금 소진 시점을 9년밖에 늦출 수 없고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재정 안정 방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연금 지급 보장 조항은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법조항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합의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수령액을 바꾸는 자동조정 장치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연말까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아울러 연금체계 전반을 건드리는 구조 개혁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 금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주변 일부 단지와 함께 최근 18억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현행 상속세법은 배우자와 두 자녀가 이 아파트를 시가로 물려받았을 경우 1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간의 유산세는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재산 분할이 끝난 뒤 개입하려 합니다. 각 가족별로 물려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상속 재산을 20억 원으로 가정해봤습니다. 배우자가 그중 절반을, 자녀 2명이 나머지를 똑같이 5억 원씩 나누면 현행 공제액은 13억 6천만 원이지만 유산 취득세로 바뀌면 배우자 공제액은 10억 원으로 늘고 자녀 1명당 기본 공제액은 5억 원씩 적용돼 가족이 내야 할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가세 형평이 제고된다는 측면, 그다음에는 납세자별로 공제를 적용해서 공제의 실효성을 개선한다는 측면. 정부는 올해 입법이 완료된다고 보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집행 준비 기간을 포함해 2028년 유산취득세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다시 계산해 발표한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 7천억 원으로 애초 계산했던 것보다 30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쓸 곳은 정해져 있는데 들어오는 돈이 2년 연속 역대급으로 펑크가 났지만 당시엔 구체적으로 어떻게 메울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돈을 빌리는 대신 각종 기금에서 최대 16조 원을 끌어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금년도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외국환 평형기금에서 4조 원에서 6조 원가량을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외평기금은 외환 방파제로 불리는데 환율이 불안정할 때 달러나 원화를 사고 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돈이어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도 최대 3조 원, 국유재산관리기금 3천억 원도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투입됩니다. 지난번에 외평채 손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지금 뒤집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지자체에 넘겨주는 교부금도 6조 5천억 원가량 줄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지난 7월까지 누적된 국세 수입은 208조 8천억 원, 작년보다 9조 원 가까이 적습니다. 실적 악화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것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 원의 세수 펑크를 겪었는데 정부는 올해 역시 30조 원 넘게 덜 거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32조 세수 펑크 예상이 됩니까? 이대로 가면 그렇습니다. 네. 허리띠를 졸라매도 세수 사정이 녹록지 않다 보니 부족분은 결국 빚을 내 메우고 있습니다. 2024년에서 28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의 적자성 채무는 880조 원을 돌파합니다. 적자성 채무는 외환이나 융자금 같은 대응 자산이 없어 오로지 국민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오는 2027년엔 1,0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국가 재정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아직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라는 입장입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 지출 증가율은 총 수입 증가율과 경상 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하도록. 나라 돈을 쓸 곳은 많은데 나라 곳간이 부족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국가 재정 운영이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발표된 국가 채무, 그러니까 나라 빚은 정확하게 1,110조 원입니다. 워낙 천문학적으로 큰 돈이라 이게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00조 원 정도인데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3개나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산 중형 승용차를 산다면 어떨까요? 무려 2,150만 대로 전국 세대별로 한 대씩 나눠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감에도 나라 빚이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벌어들이는 돈, 그러니까 세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정부 지출이 전년보다 줄었음에도 세수가 무려 47조 6천억 원이나 덜 거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 역시 66조 원 적자입니다. 경기 부진과 세수 부진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국가 부채 확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는 지난달 국고채 24조 원을 상환해 연말에는 국가 채무가 애초 전망했던 수준으로 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와 국고채 금리 변동성 확대는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남았습니다.